안녕하세요. 유니서점입니다. 오늘 읽은 책은 언어의 온도입니다. 이기주 지음, 말글터 출판사에서 펴낸 책입니다. 버스나 지하철에 몸을 실으면 몹쓸 버릇이 발동한다. 귀를 쫑긋 세운 채 나와 관계없는 사람들의 대화를 엿듣곤 한다. 그들이 무심코 교환하는 말 한마디, 끄적이는 문장 한 줄에 절절한 사연이 도사리고 있을 것 같기 때문이다. 꽤 의미 있는 대화가 귓속으로 스밀 때면 어로에 나갔다가 만선의 기쁨을 안고 귀향하는 어부처럼 괜스레 마음이 들뜨곤 한다. 일상이라는 바다에서 귀한 물고기를 건져 올린 기분이 든다. 언젠가 2호선 홍대 입구역에서 지하철에 몸을 실었다. 맞은편 좌석에 앉아있는 할머니와 손자가 눈에 들어왔는데 자세히 보니 꼬마의 안색이 좋지 않았다. 할머니 손에는 약봉지가 들려 있었다. 병원에 다녀오는 듯했다. 할머니가 손자 이마에 손을 올려보더니 웃으며 말했다. 아직 열이 있네. 저녁 먹고 약 먹자. 손자는 커다란 눈을 꼼뻑거리며 대꾸했다. 네, 그럴게요. 그런데 할머니는 내가 아픈 걸 어떻게 그리 잘 알아요? 순간 난 할머니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대답의 유형을 몇 가지 생각해 보았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 라거나 할머니는 다 알지. 같은 식으로 말하지 않을까 생각했다. 아니었다. 내 어설픈 예상은 철저하게 빗나갔다. 할머니는 손자의 헝클어진 앞머리를 쓸어넘기며 말했다. 그게 말이지. 아픈 사람을 알아보는 건 더 아픈 사람이란다. 상처를 겪어본 사람은 안다. 그 상처의 깊이와 넓이와 끔찍함을. 그래서 다른 사람의 몸과 마음에서 자신이 겪은 것과 비슷한 상처가 보이면 남보다 재빨리 알아챈다. 상처가 남긴 흉터를 알아보는 눈이 생긴다. 그리고 아파봤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아프지 않게 할 수도 있다. 어린 손자에게 할머니가 알려주려고 한 것도 이런 이치가 아니었을까? 좌우봉원이라는 말이 있다. 좌우, 그러니까 주변에서 맞닥뜨리는 사물과 현상을 잘 헤아리면 그놈과 만나게 된다는 뜻이다. 일상의 모든 것이 공부의 원천이라는 의미로도 풀이된다. 얼마 전 5호선 공동역에서 생각지도 않은 깨달음을 얻었다. 사소한 장면 하나가 내 마음에 훅 하고 들어왔다. 퇴근 시간, 콩나물 시루 같은 전동차에 가까스로 몸을 밀어넣었다. 승객들을 둘러봤다. 절반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무언가를 들여다보고 있었고 어떤 이들은 전화를 걸거나 동승한 사람과 왁자지껄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었다. 경로 속에 앉은 노부부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백발이 성성한 할아버지가 할머니 옆에서 휴대폰으로 뉴스를 보고 있었는데 제법 시끄러웠다. 게다가 어르신은 뉴스 한 꼭지가 끝날 때마다 어허, 이런 등의 추임새를 꽤 격렬하게 넣었다. 휴대폰에서 흘러나오는 앵커 멘트와 어르신의 목소리가 객차를 점령하다시피 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할머니가 할아버지의 손등에 살포시 손을 얹으며 말했다. 여보, 사람들 많으니까 이어폰 끼고 보세요. 그러자 할아버지는 아 맞다, 알았어요. 당신 말 들을게요. 라고 대답했다.
그리고는 주머니에서 주섬주섬 이어폰을 꺼내더니 보일 듯 말 듯한 엷은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귀에 꽂았다. 일련의 동작이 마지못해 하는 행동은 아닌 듯 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당신 말 들을게요 라는 어르신의 한마디가 내 귀에는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오 라는 문장으로 들렸다. 흔히들 말한다. 상대가 원하는 걸 해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하지만 그건 작은 사랑일지도 모른다. 상대가 싫어하는 걸 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큰 사랑이 아닐까? 사랑의 본질이 그렇다. 사랑은 함부로 변명하지 않는다. 사랑은 순간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이리저리 돌려 말하거나 방패막이가 될 만한 부차적인 이유를 내세우지 않는다. 사랑은 핑계를 댈 시간에 둘 사이를 가로막는 문턱을 넘어가며 서로에게 향한다. 그런 날이 있다. 입을 닫을 수 없고 혀를 감추지 못하는 날. 입술 근육 좀 풀어줘야 직성이 풀리는 날. 그런 날이면 마음 한구석에서 교만이 독사처럼 꿈틀거린다. 내가 내뱉은 말을 합리화하기 위해 거짓말을 보태게 되고 상대의 말보다 내 말이 중요하므로 남의 말꼬리를 잡거나 말허리를 자르는 빈도도 높아진다. 필요 이상으로 말이 많아지는 이른바 다한증이 도질 때면 경북 예천군에 있는 언총이라는 말무덤을 떠올리곤 한다. 달리는 말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말에 파묻는 구분이다. 언총은 한마디로 침묵의 상징이다. 마을에 흉흉한 일이 휩싸일 때마다 여러 문중 사람이 언총에 모여 기분 나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으로 시작하는 쓸데없는 말과 그쪽 걱정돼서 한 얘기인데요 처럼 이웃을 함부로 비난하는 말을 한데 모아 구덩이에 파묻었다. 말 장례를 치른 셈인데 그러면 신기하게도 다툼질과 언쟁이 수그러들었다고 한다. 우린들 무엇을 말하느냐에 정신이 팔린 채 살아간다. 하지만 어떤 말을 하느냐보다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고 어떻게 말하느냐보다 때론 어떤 말을 하지 않느냐가 더 중요한 법이다. 입을 닫는 법을 배우지 않고서는 잘 말할 수 없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가끔은 내 언어의 총량에 관해 고민한다. 다온이 실언으로 가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지 않으려 한다. 그리고 종종 가슴을 손을 얹고 스스로 물어본다. 말무덤에 묻어야 할 말을 소중한 사람의 가슴에 묻으며 사는 건 아닐지. 우리나라 지하철의 경우 거의 모든 스크린 도어에 점자 표시가 돼 있다. 플랫폼에서 지하철을 기다리는 동안 올록볼록한 점자 표면에 살며시 더듬어보곤 하는데 그때마다 난 복잡한 감정에 사로잡힌다. 이 작은 점이 내겐 말 그대로 점에 불과하지만 다른 누군가에겐 소중한 선 또는 길이 될 테지. 우린 각자의 처지에 따라 다른 게 많다는 사실을 망각한 채 살아가는지도 몰라. 슬그머니 뇌리를 스치는 기억이 있다. 막 영어를 배우기 시작해서 알파벳 B와 D가 헷갈리던 코올리기 시절이었다. 집 근처에 있는 허름한 동네 미용실에서 사람 손때가 켜켜이 쌓여 광태까지 흐르던 여성 잡지 한 권을 집어들었다. 페이지를 넘기다가 우화 비슷한 사연을 읽었다. 잡지를 덮을 즈음 글이 실린 매체와 이야기가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구나 생각했다. 유치원 학예회에
로미오와 줄리엣을 연극으로 올려 연애 편지 한 줄 안 써본 아이들이 서로의 얼굴을 맞댄 채 오 나의 영원한 줄리엣, 오 로미오 같은 대사를 절절하게 주고받는 것 같다고 할까?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낡은 잡지에서 읽은 이야기가 며칠 동안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돌이켜보면 당시 난 애늙은이 소리를 자주 들었다. 그럴만했다. 등하교 때마다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고민했고 낯선 광경을 목격하면 삶에 대한 크고 작은 의문을 품기도 했으니 말이다. 특히 동네 미용실 같은 곳에서. 여하튼 이야기 내용은 다음과 같다. 덜컹거리는 기차 안 창밖을 응시하던 중년 사내가 돌연 여보 들판은 초록빛이네 라고 외쳤다. 남편을 흐뭇하게 바라보던 아내가 미소를 지으며 대꾸했다. 맞아요. 제대로 봤네요 여보. 사내는 흥이 겨운 듯 말을 이어갔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장면 하나하나가 사내의 눈에는 새로운 것처럼 보이는 듯 했다. 와, 태양은 불덩이 같고 구름은 하얗고 하늘은 파랗고 승객들은 사내의 행동이 수상하다는 투로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오지랖 넓은 승객 하나가 슬쩍 다가오더니 손으로 입을 가린 채 아내에게 기헥말을 전했다. 아주머니, 남편 좀 병원에 데려가요. 상태가 좋지 않은 것 같네요. 객차 안에는 어색한 정적이 감돌았다. 다들 사내의 아내가 어떤 대답을 내놓을지 궁금해하는 것처럼 보였다. 한 승객은 딱하다는 투로 빈정거렸다. 맞아, 정상이 아닌 것 같다. 아내는 사람들의 이 같은 시선과 반응을 예상이라도 했다는 듯 덤담하게 입을 열었다. 사실 제 남편은 어른 시절 사고로 시력을 잃었어요. 최근에 각막을 개증받아 이식 수술을 받았고 오늘 퇴원하는 길이랍니다. 이 세상 모든 풍경이 풀 한 포기가 햇살 한 줌이 남편에겐 경이로움 그 자체일 겁니다. 대지에 발을 붙이고 사는 사람치고 사연 없는 이가 없다. 아무리 보잘것없는 몸뚱어리의 소유자라 할지라도 우주만한 크기의 사연 하나쯤은 가슴속 깊이 소중하게 간직한 채 살아가기 마련이다. 다만 그러한 사정과 까닭을 너그럽게 들어줄 사람이 많지 않은 게 현실인 듯하다. 우리 마음속에 그럴 만한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아니면 우리 가슴에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커다란 구멍이 나 있기 때문일까? 가끔은 아쉽기만 하다. 여행은 인간의 본능이다. 어디론가 떠나려는 욕망은 우리 유전자 안에 각인돼 있으며 인류 문명사는 이동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각박한 현실 탓에 여행에 대한 욕구를 억누른 채 살아갈 뿐. 삶의 터전을 잠시 떠나는 건 여러모로 의미가 있다. 여행자는 낯선 길에서 걸음을 뗄 때마다 새로운 사람과 풍경을 만난다. 그 과정에서 새로운 나를 마주하기도 하고 운전할 때 백미러를 통해 지나온 길을 살피듯 삶의 궤적을 스며시 되짚어볼 수도 있다. 후지와라 시냐라는 일본의 작가는 여행에 대한 색다른 시각을 제시한다. 여행에서 날 것의 풍경을 건져 올려 기록하는 작가로 유명한 그는 아무런 정보 없이 훌쩍 길을 떠날 것을 권유한다. 전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고 여행길에 오릅니다. 또한 눈으로 얻는 정보를 경계하고
본질을 보려고 노력해요. 예를 들어 인도 여행을 할 때 겐지스강에 대한 지식을 사전에 공부하고 가는 게 도움이 될까요? 그 반대일 수도 있을 겁니다. 때론 백지 상태에서 아기의 눈으로 바라보세요. 그래야 본질이 보입니다. 돌연히 떠오르는 기억이 있다. 대학교 4학년 때다. 동아리방에 모인 졸업반 학생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각자 업으로 삼고 싶은 직업을 늘어놓았다. 종종 언론에서 발표하는 대학생 취업 선호도 분포와 크게 다르지 않았는데 한 녀석은 창밖으로 펼쳐진 풍경을 지그시 바라보다 난 여행을 직업으로 할 거야 라며 조금 생뚱맞은 대답을 내놓았다. 우린 녀석의 계획을 듣고는 하하 그래 네 맘대로 해 대신 여행지에서 없어나 보네 하며 껄껄대며 웃었다. 그때 친구들이 터트린 폭소는 녀석의 계획을 깎아내리는 비웃음이 아니라 오히려 너만큼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당부와 격려의 한우성이었던 것 같다. 우린 친구의 성이 정씨라는 점을 착안해 인디아나 정스라는 별명도 붙여주었다. 몇 년 전 친구와 어렵사리 연락이 닿았다. 돈이 모이면 휙 하고 파리로, 프라하로 떠난다고 했다. 그곳의 공기를 마시며 살고 있다고 했다. 녀석은 난 충분히 잘 살고 있어 걱정하지 마 라는 이야기를 프랑스 작가 프랑스와즈 사강의 책에 나오는 문장을 인용하며 우회적으로 드러냈다. 다들 꿈을 잃어버렸다고 자조하기에 분중한 세상이지만 그 친구만큼은 본인이 내뱉은 말을 실행에 옮기며 살아가고 있는 듯 했다. 녀석은 말했다. 기주야, 나는 아주 오래전부터 이곳에 오는 꿈을 꾸었던 것 같아. 인간은 외로움에 사무치면 자신의 그림자라도 부둥켜 안고 살아가야 하는 존재라고. 사랑을 줄 대상을 찾지 못해 감정을 마음에 담아두기만 하면 어느 순간 곱는다고 강변하는 친구 A가 있다.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말을 행동으로 옮기는 일이다. A도 마찬가지. 녀석은 지구촌 축제인 올림픽이 3번 열리는 동안에도 연애다운 연애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다. 호감에서 출발한 감정이 사랑에 도달하지 못하고 신기루처럼 사라질 때마다 A는 에드바르 뭉크의 그림 절규에 나오는 사내처럼 양손으로 얼굴을 부여잡고 비명을 질렀다고 한다. 녀석은 술자리에서 늘 구시렁댔다. 연애하고 싶은데 정말이지 연애를 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된다고. 그런 녀석이 줄기차게 주장하는 이론이 있다. 이름하여 솔로 감기 치약론이다. 연애와 건강은 뗄려야 뗄 수 없는 불가분한 관계에 있다는 게 핵심이다. 연애는 단순히 감정을 나누는 행위가 아니야. 심리적 안정과 스트레스 해소는 물론 체내 면역력 강화에도 도움을 주지. 나를 봐. 연애를 못해서 감기와 함께 살다시피 하잖아. 솔로가 감기에 취약한 게 분명해. 참으로 어설픈, 아니 서글픈 이론이다. 게다가 치명적인 요류가 있었다. 육상 경기에서 바통 터치를 하듯 끊임없이 연애 상대를 갈아치우는 사람도 잔병에 시달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런 사례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내 의문에 말려든 녀석은 즉각 오답을 내놓았다. 그건 아주 간단해. 바람을 피워서 그런 거야. 배우자나 연인에게 외도 사실을 들키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사람치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사람이 없지. 스트레스가 건강에 해롭다는 것은 세상 말할 필요도 없겠지?
면역력도 감퇴할 테고 아주 쉽지? 말도 안 되는 주장이다. 늘 A는 외롭다고 호소한다. 그리고 사시사철 감기를 달고 산다. 뉴스를 봤다. 지나친 교육열 때문에 아이들의 삶의 질이 바닥을 치고 있다는 얘기였다. 학원에 다니느라 밤 10시가 훌쩍 넘어서 귀가하는 초등학교 학생에게 기자가 마이크를 들이댔다. 부모님과 대화할 시간은 있어요? 아직 어른들의 보살핌이 필요해 보이는 꼬마아이는 뻔히 알면서 왜 물어보는 거죠 하는 표정을 지어 보이며 당돌하게 대꾸했다. 대화요? 그럴 시간이 없죠. 저도 바쁘고 부모님도 바빠요. 하긴 한창 뛰어놀 아이들은 학원에 가느라 바쁘고 학원비를 마련해야 하는 부모는 부모대로 바쁜 게 현실이니 당연히 그럴성 싶었다. 나이가 들수록 시간에 얽매이고 또 지배당하는 건 나도 마찬가지다. 오늘은 종일 바쁘다는 말을 입에 달고 다닌 것 같다. 바빠서 못해. 시간이 부족해. 같은 어법은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오늘은 그 바쁨에 지고만 것이다. 특히 난 제한 시간이 정해져 있는 일을 처리할 때면 그 시간에 쫓기는 기분이 든다. 시간과 추격전을 벌이다가 막다른 길에서 붙잡히는 느낌이 들면 스스로가 참 못마땅하다. 그리고 가끔은 뭐가 뭔지 갈피를 못 잡겠다. 정말 바쁜 것인지 아니면 바쁘다는 걸 누군가에게 알리고 싶은 것인지. 가만히 생각해보면 분주함에도 갈래가 있는 듯하다. 일을 하는 과정에서 방법을 찾기 위해 분주한 경우가 있고 핑계를 찾다 보니 분주한 때도 있다. 오늘 하루 난 어떤 색깔의 분주함 때문에 바쁘다는 말을 쏟아냈을까? 청주시 오송역에서 기차를 타고 이동하고 있었다. 다른 소리를 용납하지 않을 것만 같은 압도적인 소음이 열차에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앞자리에 앉은 사내가 주변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을 정도의 큰 소리로 전화통화를 하고 있었다. 기차 속도에 비례해서 그의 목소리 데시벨도 줄기차게 상승했다. 사내의 입에 부부젤라 같은 응원 도구를 이식해 목소리를 증폭시키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사내는 통화 상대에게 잔뜩 화가 난 듯했다. 1시간 가까이 열과 성을 다해 말을 이어갔다. 난 그의 목소리를 억지로 들으며 현역 시절 지칠 줄 모르는 체력과 폭넓은 활동량으로 그라운드를 누볐던 박지성 선수를 연상했다. 사내의 지구력에 박수를 보내고 싶었다. 어쩔 수 없이 통화 내용도 엿듣게 됐다. 그가 토해내는 모든 얘기가 내 귀로 날아들었다. 그 친구는 남을 배려할 줄 몰라. 뭐 대충 이런 내용이었다. 본인에게 하는 말인가? 그렇다면 통화를 하면서 자아 성찰까지 하는 것인가? 급기야 사내는 통화 막바지에 폭발적인 고음을 자랑하는 가수가 샤우팅을 하듯 우렁찬 목소리로 외쳤다. 난 말이지 똑같은 말 되풀이하지 않는 사람이야. 난 말이지 똑같은 말 되풀이하지 않는 사람이야. 난 이 문장이 왜 이리 웃긴지 웃음을 참느라 혼이 났다. 희극적 요소가 다분하지 않은가? 똑같은 말을 되풀이하지 않아 라는 말을 되풀이하다니. 역시 사람은 흥분하면 자신이 내뱉는 말과 행동을 비교하거나 대조하지 못하는 법이다.
다만 한편으론 사내가 처한 상황을 알지 못하는 내가 그를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건 도의적인 문제가 있다는 생각도 들었다. 그래서 그의 모든 행동이 어쩌면 포스트 모더니즘에 입각해 현대인의 비극적 자아상을 고발하는 행위 예술일지도 모른다는, 꿈보다 해몽식의 상상을 하며 가방에서 이어폰을 꺼내 귀에 꽂았다. 찰리 채플린이 그랬던가? 세상사는 멀리서 보면 희극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라고. 그 말이 새삼 무겁게 다가온다. 지난 겨울 주말이었다. 밀린 업무로 정신이 없었다. 창밖을 내다봤더니 밤새 내린 눈이 얼어붙으면서 전국의 도로가 태릉 아이스링크 비슷하게 변해 있었다. 추위도 기승을 부렸다. 두꺼운 옷을 껴입어도 칼바람에 한기가 느껴질 정도였다. 그날 오후 어머니가 급한 볼일이 생겨 외출하셨는데 날이 저물도록 돌아오지 않으셨다. 안 되겠다 싶어 무작정 차를 몰고 길을 나섰다. 전화기를 들었다. 지금 어디에 계세요? 버스 정류장에서 추위에 떨고 있는 어머니와 연락이 닿았다. 잠시 뒤 꽁꽁 얼어붙은 몸을 이끌고 어머니가 힘겹게 차에 오르면서 작은 소리로 입을 열었다. 미안하구나 기주야. 부모는 참 그렇다. 아침 저녁으로 밥을 차려주고 자신의 꿈을 덜어 자식의 꿈을 불려주고 밖에서 자신을 희생해가며 돈을 벌어다 주고 그렇게 늘 줬는데도 자식이 커서 뭔가 해드리려고 하면 매번 미안하다고 한다. 단지 받는 게 미안해서가 아닐 것이다. 더 주고 싶지만 주지 못하니까. 그래서 부모는 자식을 향해 미안하다고 입을 여는 게 아닐까? 난 어머니의 말을 듣고도 못 들은 체하며 콜록콜록 공연한 기침만 해댔다. 어떤 말은 일부러 못 들은 척해서 그냥 공중으로 날려버려야 한다. 굳이 민망하게 두 번, 세 번 주고받으며 서로의 심경을 확인할 이유가 없다. 괜스레 마음만 더 아프다. 나는 어머니가 흘린 말의 무게가 너무 무겁게 느껴졌다. 차디찬 빙판길에 미안이란 단어를 내동댕이 치고 싶은 심정이었다. 그날 난 자동차 히터를 더 크게 트는 일밖에 하지 못했다. 어머니의 미안하다는 말이 시끄러운 히터 소리에 묻혀버리도록. 비가 올 듯 말 듯 우중충한 새벽. 일산 국립암센터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곳에선 서울로 출근하는 직장인 뿐만 아니라 병원에 입원한 환자의 가족으로 추정되는 사람들도 꽤 많이 탑승한다. 한 번은 40대 후반쯤 돼 보이는 여성이 내게 말을 걸어왔다. 여기 서울역 가는 1200번 버스 서요? 양쪽 손에는 오랫동안 병원에서 지낸 듯한 흔적이 보였다. 옷가지와 이불 보따리들이 잔뜩 들려 있었다. 저도 1200번 탑니다. 오면 알려드릴게요. 마침 버스가 도착했고 그녀와 나는 나란히 올라탔다. 몇 분쯤 지났을까? 그녀의 휴대전화 벨소리가 요란하게 울렸다. 당신인교, 환자가 잠 안 자고 뭐해요? 병상에 있는 남편에게서 걸려온 전화인 게 분명했다. 난 바로 뒤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의도치 않게 통화 내용을 엿듣게 됐다. 오래전 일이지만 그녀가 남편에게 읊조린 한마디가 아직도 잊히지 않는다. 그녀는 꽤 긴 통화를 마치면서 뭔가를 고백하듯 말했다.
그래요. 당신이 곁에 있어 참 다행인 것 같아요. 나도 당신 덕분에 버티고 있나 봐요. 나는 이 말이 듣고 괜스레 가슴이 울렁거렸다. 한편으론 의문도 들었다. 아니, 환자의 보호자가 환자 덕분에 버틴다니 무슨 말이지? 고개를 가웃하는 사이 번쩍하고 머리를 스치는 글귀가 있었다. 애지욕기생 이런 말이 퍼뜩 떠올랐다. 사랑은 사람을 살아가게끔 한다 정도로 풀이할 수 있다. 나는 이런 생각에 휩싸였다. 어쩌면 그녀야말로 애지옥 기생을 몸소 실천하고 있는 게 아닐까? 닥친 현실은 녹록하지 않지만 남편을 향한 애틋한 사랑으로 동력을 삼아 주어진 삶을 버티고, 아니, 이겨내고 있는 게 아닐까? 짐작컨대 그녀는 남편에게 틈틈이 전화를 걸어 마음 깊은 곳에서 끌어올린 짐심어린 말로 사랑을 고백할 것이다. 그렇게 소중한 사람의 아픔을 어루만질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그런 숭고한 과정을 통해 자신이 살아야 하는 이유를 확인할 것이다. 당신이 있어 참 다행입니다. 라고 속삭이며